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US 히스토리 빅픽처 강의를 시작하게 된 저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US 히스토리 빅픽처 강의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GPA라든가 아니면 뭐 AP 코र्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막 돌직구로 들어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멘탈이 파삭파삭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면 훨씬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큼직큼직한 설계도, 빅픽처를 말 그대로 이제 그려드리기 위한 그런 강의고요. 전체 분량은 한 15강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회당 한 30분 플러스 알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5시간을 좀 미리 그래도 투자를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한 학기 또는 1년,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터 프랩 사이트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뭐, 한 들어볼만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잘 써주셨어, 소개글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 이게 무슨 제가 자랑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막 이게 멋진 선생님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이 강의만 해도 앞으로 15시간. 또 다른 강의까지 더 듣게 되면 진짜 막 50시간, 100시간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과연 저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약에 이게 맞나? 저 사람 가르치는 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우리가 가이드가 와,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소개하는 대로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진짜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많은 게 남고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믿을 만한 가이드인지 이 특장점만 제가 간추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에서 학부 시절에 히스토리를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에듀케이션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구된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미 20대 초부터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역사 과목은 근데 한국식 역사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미권, 뭐 아이비는 뭐 스위스니까 뭐 영미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주로 이제 뭐 국제학교나 아니면 뭐 유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은 아시다시피 내용이 역사 과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공부를 해서 적절히 그 지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어떤 그 주어지는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잘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에세이 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의 히스토리 커리큘럼하고는 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히스토리 커리큘럼이 상당히 좀 좋게 말하면 민주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어떤 그 평균만 해라. 이 정도는 확실히 알아라. 이런 걸 지향하고 있다면 이 영미권의 역사 커리큘럼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직까지도 했던 그 엘리티즘, 귀족주의가 남아 있어. 그래서 뭐랄까 그 높은 눈높이를 이제 만족을 시키려면 그 커리큘럼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글쎄요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학생들, 이 수업을 들을 만한 학생들의 특성이 어떤지,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이 방대한 내용을 잘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어마어마한 이 경험과, 제가 2006년에 시작했어요. 이 경험과,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쌓아온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시작을 할 때 제가 그 외대부고 국제반에 국제반이 그때는 세 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조기 유학이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반 학생들이 거의 12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1년 커리큘럼으로 월드 히스토리를 쫙 가르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5월에 한 거의 100명 가까이가 시험을 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한 뭐 15년 이상이 흘렀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이게 긁어줘야 가려움이 쫙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 정말 힘든 길인데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게 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뭐 늘 성공했던 건 아니야. 어떤 때는 뭐 실패도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다 지금은 쌓여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그러니까 좀 확신을 가지게 됐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발전을 하더라.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더라. 뭐 그런 것들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강의들을 이제 새롭게 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 수업은 US 히스토리지만 그 밖에 이제 월드 히스토리, 유로피안 히스토리 이런 것도 이제 다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업을 들어보고 괜찮았다, 도움이 됐다 싶으면 다른 과목을 하실 때도 또 한번 저를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강의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빅픽처를 듣고 나면 사실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해. 그 뒤에 뭐 나는 지금 GPA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문제풀이 강의만 제가 한 30강짜리를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P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AP는 여러분 에세이 라이팅, 에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한 10년 가까이 되는 어떤 기출문제 경향들을 쭉 분석하고, 경향만 분석한 게 아니라 좋은 샘플을 같이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 놓은 테스트 프랩 강의가 있어요. 제가 중간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생략을 해버렸네. 지금 우린 출발을 한 거고 사실 메인은 여기죠. All About 이라는 제목이 붙은 강의들이 거의 한 50강짜리들이 있어요. 뭐 US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샅샅이 공부를 한 뒤에 이제 테스트에 앞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프랩 강의들을 듣는다라고 이제 말 그대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잔소리가 길었는데 자, 우리에게 왜 빅픽처 강의가 필요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대한 산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는 사실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서로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픽처를 먼저 그려놓고 세부를 칠해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세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세부를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미시적인 방법이 굉장히 뭐랄까 학문적으로 의미는 더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과정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를 칠을 해가는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고, 그래서 빅픽처 강의를 꼭 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시작을 할 거야.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정말 뭐 빅픽처 중에서도 이제 빅픽처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는 칼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그 AP 커리큘럼이에요. 그 AP 커리큘럼이 어떤 시대를 어떻게 이제 비중을 가지고 뭐 문제를 낼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자료예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US 히스토리에 정말 빅픽처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유닛이 1부터 9까지 있죠. 이게 각각의 시대야. 근데 이제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 1491년에서 해. 그 이전은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의 Ancient Civilization에 관해서는 이거는 US 히스토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US 히스토리는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리 잡은 지역의 1400년 이전의 원주민들의 상황은 이 나라의 성격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제끼고 가는 거야. 제끼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그럼 언제까지? 현재까지.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대를 분류를 해놨잖아요. 피리어드를 분류를 해놨잖아요. 분류를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연도를 보세요. 1491에서 시작해서 1607에서 끝나. 그지? 그 다음에 1607에서 시작해서 1754년에 끝나.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가 있다는 것은 그 시기에 뭔가 그 앞뒤를 가르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뭐 히스토리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은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지식의 암기가 끝난 뒤에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시작하자. 꼭 필요한 것들은 외워놔야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연도들이 사실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연도들이에요. 어떤 내용들이냐? 우선 1491은 여러분 91보다 사실은 92가 더 중요하죠. 1492년에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떠나서 자기는 이제 인디아를 찾겠다는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연히 이 뉴 월드 아메리카를 발견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탐험이 있었던 해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지역을 원주민들이 아니라 유럽계 백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복하고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가 기점이 된 거죠. 근데 왜 91년으로 1년을 더 먼저 시작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중요한 연도는 뭐다? 1492년. 이거는 US 히스토리에서는 물론이고 월드 히스토리에서도 정말 제일 중요한 연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외워야 되는 그런 연도를 들라고 하면 그게 1492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07은 뭐야 그럼 1607은? 여기서 좀 끊기잖아. 1607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메리카에 들어간 굉장히 다른 유럽 국가들, 여러 다른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영국의 식민지가 성장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식민지가 들어서는 해가 바로 1607년입니다. 자, 제가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1492년은 콜럼버스다. 그 다음에 1607년은 영국의 최초의 식민지 여러분들 들어봤죠?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최초의 세ttlement.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754년이야. 1754년까지 한 150년 동안 13개의 영국 식민지들이 이제 쫘라락 생겨나고 걔네들은 사실 처음에는 다 각자 놀았어. 이 각자 놀던 것들이 뭔가 그래도 우리는 같은 영국계 식민지니까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1754년인데 이때 13개 다는 아니고 걔 중에 이제 몇 군데 식민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어바니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바니 미팅, 어바니 컨그레스 이런 게 이제 열렸던 게 1754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막 독립혁명 전쟁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초대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때까지가 지금 요 유닛 3의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800에서 끄는 거는 아마 1800 그냥 이거는 이렇게 뭐랄까 정확한 연도가 아닌 걸로 보아서 그냥 적당히 끄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끊고 나서 1848년까지를 또 하나의 피리어드 잡았죠. 그거는 48년에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48년에 있었던 일은 이거는 이제 그 미국하고 멕시코가 전쟁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미국의 영토가 멕시코한테 왕창 이제 땅을 뺏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영토가 늘어남과 동시에 또 그 지역으로의 개척이 시작된과 동시에 어떤 그 지역에서 슬레이버리를 어떻게 그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848년 멕시칸 아메리칸 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44년인 이유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요 다음 피리어드가 77년에 끝나잖아요. 77년에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빌 워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남쪽이 졌잖아요. 북군이 승리를 하고 다시 남북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군이 지금 이긴 거고 남쪽이 진 거니까 북쪽 군대가 들어가서 남쪽을 점령하고 지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Reconstruction Era라고 부르는데 그 Reconstruction Era가 그러니까 시빌 워가 끝나서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래서 1877년을 기억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End of Reconstruction. Construction. 네. 그 다음에 이제 1865부터 98까지야. 98은 미국의 이번에는 스페인하고 전쟁을 한 시기예요. 그래서 1898,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예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20세기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지금 45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눈에 띄죠. 45년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해, 즉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를 이제 기점으로 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그냥 써놓게. 월드워가 2가 이때까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연도. 그죠? 7개 들었어요. 오늘 강의는 그래도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했을 거야. 아마 이후에는 사실 조금 긴장이 풀릴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이니까 좀 빠릿빠릿 하겠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길지도 않을 거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요거를 여러분들 죽어라고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면 두고두고 피가 되고 이제 살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유닛을 다루겠죠. 첫 번째 유닛.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왔고 그 뒤에 이제 유러피안 콜로나이제이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가 아직 들어서기 전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과제 유닛 1 1491에서 1607년. 자, 그럼 요 시기에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영국 식민지는 만들어지기 전이야. 스페인이 들어왔네? 그지? 그럼 스페인이 들어와서 사실은 뭐 노스 아메리카 지역보다는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을 더 탐냈죠. 그래서 거기를 더 먼저 빨리 정복하고 거기를 이제 개발하고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들을 이 스페니얼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정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스페인 지배의 어떤 특징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요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에 대해서는요. 자, 요 정도로 제가 그냥 한 장에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은 일단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올드 월드와 뉴 월드가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인류가. 그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게 뭐 진화를 거기서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독자적으로 인류가 진화가 되었나? 막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이 대륙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붙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의 대륙은 딱 하나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 빙하기 때, 아이스에이지 때 여러분들 물이 다 얼어 있으니까 해수면이 낮잖아. 그럼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으면 지금은 바다에 잠겨 있는 땅도 그때는 육지인 거야. 올라와서 이제 바다 위에서 보이는 육지인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위에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있죠? 자, 러시아에서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지. 동쪽 끝으로 이제 쭉 가면 거기에 저 사이베리아, 아주 그 추운 자작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동토가 있지. 얼어붙은 땅. 그 사이베리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거기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에 알래스카가 있죠. 그 사이베리아랑 알래스카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바다로 끊겨 있지만 이 아이스에이지 때는 이거 붙어 있었던 거야. 땅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 아시아 쪽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그 맘머스, 사냥감 맘머스를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아메리카 지역으로까지 들어갔는데 그 뒤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해수면이 상승을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랜드 브리지였던 지금은 베링 C가 되면서 둘 사이에 연결망이 뚝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 베링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서 북아메리카에 살던 이 사람들이 점점 남쪽으로 남하를 해서 오늘날의 이제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까지 이제 널리 퍼져간 것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의 기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기원 자체는 뭐 US 히스토리에서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일구고 살았던 유라시아와는 조금 특성이 다른 그런 ancient civilizations들은 어떤 게 있었나?
그걸 알아야 스페인들이 들어갔을 때 누구하고 싸웠는지,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아메리카 지역에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 센트럴 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그 Ancient Civilizations가 활짝 꽃피었었던 번영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센트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들은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봤을 거야. 뭐 마야니, 아스테키니 하는 그런 문명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발전했었고 그 중에서도 아스텍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스페인이 쳐들어갔을 때 그 지역을 이제 나름 주름 잡고 있었던 그 지역의 패자. 그게 아스텍 문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잉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겠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니얼드들이 센트럴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아스텍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막 남쪽으로도 내려가가지고 남쪽의 잉카 문명도 멸망을 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았었냐 하면 우리 메이즈, 이거 저 옥수수죠, 옥수수, 콘. 이 옥수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칸 시빌리제이션들이 전부 이제 유럽인들에게 이제 정복이 되어 간다. 자, 그럼 US는 노스 아메리카잖아. 그럼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는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고도의 뭐랄까 어떤 그 유명한 그런 문명들이 없었나? 네, 없었어요. 노스 아메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은 그래도 좀 날씨가 덥고 습하고 이래서 농사가 잘 돼서 그랬는지 뭐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그 문명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된 편이었었는데 노스 아메리카는 거기에 비하면 좀 약했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노스 아메리카잖아.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원주민 문명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그 데저트 에리아, 그 미국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남서쪽.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뉴멕시코니 뭐 아리조나니 뭐 콜로라도니 막 이런 주들 지금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막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발전한 원주민 문명 중에 어도비를 쓰는 문명이 있어요. 어도비랑 이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콜로라도에 있는 메사벌드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인데, 뭐 이거는 뭐 어도비 벽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도비 벽돌로 제일 유명한 거는 여기죠. 예, 뉴멕시코에 있는 그 어도비 벽돌이에요, 벽돌. 근데 벽돌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벽돌을 이렇게 흙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불에다가 굽잖아요. 그래야 딱딱해지거든, 단단해지거든. 그래서 그걸로 집도 짓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굳이 불에 굽지 않아도 그냥 내비두면 잘 말라서 딱딱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 건조시킨 그 벽돌을 어도비라고 해요. 참고로 여러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알죠? 그 앱, 그 포토샵 만드는 회사 이름이 어도비예요. 그래서 그 어도비를 활용해서 이제 살았었던 그 문명을 어도비 컬처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의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어도비 말고 또 하나는 이게 뭔가 싶죠? 웬 언덕이 있고 언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게 뭔가 싶은데 이렇게 불룩 솟은 그런 지형을 우리가 마운드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저기 이런 마운드들이 많아. 어디에 많냐 하면 자, 미시시피 강 유역에 이런 마운드들이 많아.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지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 지도가 이제 이렇게 있어. 이쪽이 플로리다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캘리포니아야. 그러면 그 한 3분의 1을 갈라봐. 거기서 이제 오른쪽 3분의 1이 끝나는 요선? 그게 대충 미시시피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미시시피 강 유역에 이런 식으로 거대한 마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 마운드라는 거는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뭐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 왜 만들어요? 뭐 피라미드가 뭐 파라오의 무덤이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뭐 신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인 거야.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쬐끔하면 좀 별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대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거대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온갖 기술, 건축 기술을 이제 다 거기다 투입을 시키겠지.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문명 수준이 높다 보니까 피라미드 같이 아주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이 미시시피 유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힘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언덕과 같은 그런 흙무더기 이 정도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칠판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 이제 어도비 컬처 설명됐죠? 그 다음에 Mound Builders in Mississippi River Basin까지 설명이 됐죠? 그래서 대략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Native American people, Native American civilizations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나와도 적당히 그래도 이걸로 좀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장으로 끝냈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원주민 문명 이후에는 그 지역에 이제 스페인이 들어가는 스토리죠. 자, 스페니쉬 엠파이어가 이 지역에 건설이 된다. 그런데 스페인이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한 탐험을 한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순진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냥 그 시대에 이런 그 탐험가들은 대부분 되게 사업가들이었던 거야. 이제 오늘날의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 IT 최첨단을 걷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그 기업의 CEO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부와 명예와 각종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콜럼버스나 다른 사업가들이 바로 여기 지금 3G라고 제가 표현해 놓은 God, Gold and Glory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신항로를 개척을 했던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깃발을 꽂고 거기를 내가 정복을 해서 내 맘대로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당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conquistadores라고 해요. conquistadores. conqueror죠, conqueror. 그래서 이 conqueror들이 들어가서 사실 못된 짓 참 많이 했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막 무참하게 학살하고, 그 지역에 이제 원래는 이 금이잖아, 골드. 금은 부화를 빼앗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 원주민들을 전부 다 자기네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금을 캐려고 마이닝 인더스트리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결국은 농사를 지었지. 예,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 일꾼으로 부려먹는다든가 이제 그런 짓을 했었죠. 근데 그래서 마이닝 플랜테이션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그 justification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스페인은 당시에 유럽에서 굉장히 그 강렬한 그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했었죠. 근데 스페인의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 당연히 Christianity.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종류를 따지자면 Catholic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영혼이 없는 짐승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해서 구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지셔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불쌍한 어린 것들을, 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문명인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뿐만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을 전파를 했어요. 캐톨리시즘을 전파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제 미들 에이지스 내내 캐톨릭 처치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타락하고 부패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면서 새롭게 또 하나의 크리스천 처치가 만들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처치들이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니까 유럽 내에 캐톨릭 세력이 되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입지가 예전만 못하니 다른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스페인이 카톨릭의 영토를 확보하겠다면서 이제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또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스페인 통치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그 초창기에는 꽁키스타도레스를 보내서 무자비하게 이 지역을 정복해 나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이 지역의 자원을 수탈을 하고 또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수탈을 하면서 착취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금을 가져가려고 했다. 골드. 그래서 마이닝도 하고 마이닝의 한계가 다다르면 이제는 agricultural plantation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역을 관리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수익 모델로 이제 만든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카톨릭으로서의 개종, 미션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때요. 자, 지금 보면은 백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완전히 그냥 뭐 어떤 그 자기네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는 백인과 원주민이라고 하는 racial hierarchy가 생겼지. 그지?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돼요? 원주민들이 바로 이제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인구가 줄죠. 뭐 죽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 없었던 새로운 병에 노출이 돼서 죽기도 하지. 그래서 이 원주민들 숫자가 확 줄어들으니까 일꾼이 더 필요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또 흑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백인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흑인도 있어. 그지?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어울려 살다 보면은 또 섞여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백인과 원주민들 사이의 혼혈 아니면 뭐 원주민들과 또 뭐 흑인 노예들 사이의 혼혈 막 이런 인종들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종들이 막 탄생을 하고 그런데 그런 인종적인 것이 결국 이 사회에서는 뭐야? 소셜 하이어라키를 딱딱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스페니쉬 엠파이어의 어떤 그 대표적인 특징들이라면 마지막 콜롬비안 익스체인지.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 국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이 지역이 콜럼버스가 들어간 그러니까 유럽이 들어간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봤을 때 올드 월드와 뉴 월드가 서로 교류가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교류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 이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어떤 그 서로 많은 것들을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교류의 결과로 또 굉장히 큰 어떤 변화 또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가리켜서 우리가 콜롬비안 익스체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콜롬비안 익스체인지는 여러분 US 히스토리보다는 이제 월드 히스토리에서는 진짜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US 히스토리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안 다룰 거지만 한 가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얘기 요거 먼저 하면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여기 지금 되게 아파하고 있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죠. 이 원주민들이 걸린 병, smallpox. 이 병이 바로 콜롬비안 익스체인지의 대표적인 사례야. 이 병은 유라시아 대륙은 이제 오래전에 이게 다 퍼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도 면역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가니까 이 병균도 같이 들어갔겠지. 근데 이 병에 아메리카는 전혀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면역도 생성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병균이 전파가 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주민들이 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막 한창 때는 뭐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의 전체 인구의 한 80%가 전부 이 병 때문에 그냥 급격히 인구가 감소를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US 히스토리에서 콜롬비안 익스체인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주로 요 population decrease 얘기를 이제 다루게 되죠.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제가 아까 한 장 그냥 넘어갔던 거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 지도. 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처음 이 지역에 발을 들인 이래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한몫 보겠다고 막 너도 나도 막 들어가. 그래서 그 들어가는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년도에 누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콜럼버스가 1492, 93 첫 번째 항해,
그 다음에 502년 두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황해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베스푸치 1499 요게 있는데, 요 베스푸치가 성이고, 이름은 아메리고죠.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 지역을 탐험을 하고, 콜럼버스는 끝까지 여기가 자기는 인디아라고 이제 우겼는데 정말로 그렇게 확신을 한 것 같진 않고 좀 우긴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자기의 업적이 되니까. 근데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여기를 탐험을 해보고 아니다. 여기는 인디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다라고 주장을 한 걸 높이 사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이 대륙의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이제 붙인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굉장히 다 유명해요. 다 유명한데 일단은 우리는 빅픽처니까 자 1492 이후로 한 100년 동안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다양한 탐험이 시도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받고 자 그렇게 하면 오늘 유닛 1, 피리드 1 1491서부터 몇 년까지? 1607년까지 상황을 정말 순식간에 정리해버렸죠. 그리고 그 순식간에 정리한 내용을 중요한 것만 딱딱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Pre-Columbian America의 상황이다. 그때 뭐 무슨 문명이 있었고 무슨 문명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머릿속으로 다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들어간 이후 스페인이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했는지에 관한 내용.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유닛 1은 다 끝난 거야. 뭐야, 이게 다야? 아니죠.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할 거는 많은데 우선은 요것만 확실히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유닛 넘버 2. 1607년부터 출발해요. 1607년부터 그 뒤 1754년까지는 이제는 영국의 식민지 13 colonies가 하나둘씩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도 많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US History Big Picture.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유닛 3를 이제 오늘 다 커버를 할 거예요. 자, 유닛 3가 1754년부터 1800년까지인데, 자, 여러분 제가 그 강조하는 연도들 첫 시간에 쫙 한번 써드린 적 있었죠. 거기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를 더 추가시킬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요 사이에 1776, 요거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킬 거예요. 요 1776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 소셜 컨트랙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봤었던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 문서 있죠. 그 문서가 나온 것이 1776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생겼느냐라고 물어보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독립혁명 끝난 해? 아니면 뭐 초대 정부가 들어선 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제가 볼 때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은 이 디클레이션이 발표된 해가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도 그 인디펜던스 데이가 July 4th인데 그 July 4th가 바로 76년에 디클레이션을 발표한 날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존중해서 미국의 독립은 언제냐? 미국이란 나라는 언제 건설됐냐? 1776년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1754는 뭐였죠? 1754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바니 컨그레스라고 해서 여러 식민지들이 지금 13개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래도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도를 처음 해본 게 이제 요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Great Awakening이니 Enlightenment 이런 것 때문에 저항 정신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독립을 향해 나아가. 근데 그 사이에 한 계단이 더 있다. 하나의 어떤 계기가 더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 1754년에 어바니 컨그레스로부터 출발하는 무엇이냐 하면 French and Indian War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요거야. French and Indian War라고 하는 전쟁이야. 자, 근데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지도를 먼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자, 이 지도가 1750년의 노스 아메리카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보시다시피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은 프랑스 땅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요 밑에 주황색, 요거는 이제 스페인 땅이죠. 요 플로리다까지 다 지금 스페인 땅이죠. 그 다음에 영국의 13 컬러니스는 동부에 이제 쫙 이제 나와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600년대, 700년대 뭐 이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해외 식민지를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벌이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거야. 지금 그런 시기인데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은 지금 스페인은 이미 조금 이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로 이 라이벌리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한번 승부를 겨루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벌어진 전쟁이 French and Indian War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전쟁 자체는 사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일어났거든요.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부르는 이름은 French and Indian War가 아니고 Seven Years War예요. 7년이잖아. 근데 이 Seven Years War에 뭐 영국과 프랑스만 싸운 게 아니고 뭐 스페인, 뭐 오스트리아,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적대 국가였었고 그들의 노스 아메리카 식민지도 영국과 프랑스의 일부니까 이제 같이 싸운 거지. 그래서 그것만 싹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볼 때는 우리가 French and Indian Wa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이 이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1754년. 그때 13개 식민지, 영국 식민지들 우리 뭉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한번 모인 것이 뭐다? 어바니에서 모인 게 어바니 콩그레스다. 13개가 다 모인 건 아니고 뭐 7군데인가가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좀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하는 어떤 플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각자 따로 놀던 영국 식민지들이 그래도 우린 하나가 아니겠니? 라는 생각을 해본 최초의 시도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유명한 포스터 있죠. 이 포스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인라이트먼트와 관련해서 이 화폐, 미국 화폐 얼굴 있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포스터도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과학자이고 디자이너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고 막 진짜 팔방미인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록 어바니 플랜은 실패를 했지만 프렌치 앤드 인디언 워에서는 영국 식민지와 프랑스 식민지가 서로 싸워서 영국 식민지가 승리를 합니다. 참고로 아니 그러면 이거 프랑스하고 인디언들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히 영국 식민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메리카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영국 프랑스 사람들 말고도 이 구도가 이렇게 된 거야. 영국하고 영국과 편먹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있어. 그들이 한편. 그리고 프랑스하고 프랑스랑 편먹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한편. 그래서 영국 식민지 입장에서는 프렌치와 인디언들이 공동의 적이야.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French and Indian War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겼어. 영국이 이겼어.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원래 13 colonies는 지금 빨간색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미시시피까지 여기 어마어마한 이 땅이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해서 영국 땅이 됐어요. 영국 땅이. 아까는 프랑스 땅이었잖아. 우리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프랑스 땅이었는데 요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온 거지. 영국은 이제 지금 막 이겨서 너무 좋죠.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 이기긴 이겼으되 7년이나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그동안 어떤 힘이 들었겠어.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 부작용들이 이제 어떤 부작용들이냐. 전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피도 많이 흘러야 되지만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는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막 투자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게 다 빚인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렇게
빚을 계속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두어서 이 빵꾸난 재정을 이제 메꾸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에 만만한 건 아무래도 본국보다는 식민지 쪽이었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뭔가 이 노스 아메리카 이 13 컬러니스트를 좀 더 영국 정부에서 좀 관리를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세금도 이제 좀 꼼꼼하게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 시기 이전에는 뭐였었어요? 적당히 내비두는 거, 눈 감아주는 거. 우리 그거를 salutary neglect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난 거야. 그 시기가 끝나고 자꾸 막 이런 간섭, 저런 간섭, 이런 세금, 저런 세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영국 정부에서 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도 다 복잡하긴 하지만 뭐 근본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방향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인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쭉 시기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보면은 조금 익숙한 것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것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프로클라메이션이라는 거는 뭐였나? 이게 63년이잖아요. 요 63년이 프렌치 앤드 인디언 워 끝나고 나서 새로운 영토를 영국이 확보한 그 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영토를 확보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 이 특히 컬러니스트들은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땅이 생겼으니까 야, 나도 이제 서부로 가서 열심히 내 인생 한번 개척해보고 땅 주인 한번 돼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정부는 스탑!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왜냐? 여기는 지금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살고 있는데 컬러니스트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또 말썽이 생기면 그것도 뭐 경찰이든 군대든 동원해서 이거 진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당분간 스탑 한 게 1763년의 프로클러메이션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사람들은 아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애써 싸운 보람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이거 새 땅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다니 이러면서 영국 정부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게 출발이야. 이게 출발이 돼가지고 그 뒤에 뭐 Sugar Act, Currency Act, Quarry Act, Stamp Act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Townshend Act 막 이런 act들이 이제 계속 이제 텍세이션들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저항을 해. 계속 저항을 해서 특히 스탬프 액트 같은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US History Big Picture. 오늘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시대는 Period 5가 1844년부터 1877년까지야. 자, 근데 이제 눈썰미 좋은 친구들, 또 선생님이 첫 강에서 슬쩍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는 친구들은 이게 왜 시작이 44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Period 4가 48년에서 끝났었거든. 그래서 Period 4 때 배운 내용이 이제 주로 우리 왜 20년대, 30년대의 Popular Democracy, 그리고 그에 이은 뭐 Social Reform, Great Awakening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는 48까지 가서 끊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Period 5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주제, 이게 이제 오늘 나오게 될 이 Westward Movement 관련된 주제는 요걸 시작점을 잡으려면 44년도 정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살짝 오버래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4년부터 77년까지의 큰 주제는 정말 더더더 비거하게 보면 첫 번째는 Westward Movement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섹셔널리즘이 강해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남쪽이 지면서 이 밀리터리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앞쪽 Westward Movement 이제 들어갑니다. 자, 미국의 영토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영토, 북아메리카의 거의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는 사실 시작부터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부 해안가의 13 컬러니스가 이제 영국하고 싸워서 미시시피 강까지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 물론 44년 이전에 발생한 일들이긴 하지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뭐 루이지애나 퍼치에이스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그려봐야 돼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려다가 매번 보여드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 영토를 한번 쭉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고, 동부 해안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미시시피 강 보이죠? 그 미시시피 강 그 서쪽으로 한 지금 현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영토를 루이지애나 퍼체이스 때 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샀으면, 그 지역이 이제 내 땅이 됐으니까 그 지역을 뭔가 개발을 시키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백인들이 생겨나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부로 들어가는 길 중에는 자, 미시시피 강까지 어떻게 가죠? 오하이오 강 따라서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미주리 강이라고 저 서북쪽 오레곤 지역으로 연결되는 강이 나와. 그래서 그 강을 타고 들어가면 오레곤 트레일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말고 미시시피강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서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오늘날의 뉴멕시코의 산타페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건 산타페 트레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산타페 트레일, 오레곤 트레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는 그 초창기 서부 개척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주로 들어갔던 그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자, 그리고 이제 1819년에 이제 아담스 어니스트 트레이디를 통해서 플로리다를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사죠. 플로리다 퍼체이스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820년에는 드디어 미시시피 강보다 더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가 탄생을 한 게 어디예요? 미주리죠, 미주리. 그래서 그 미주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슬레이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어난 것이 미주리 컴프로마이즈였었죠. 그죠? 그리고 30년대의 인디언 리무버 액트는 이게 왜 테리토리얼 익스펜션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원래 동쪽에서 그래도 레저베이션을 차지를 하고 거기선 자유롭게 살고 있었잖아. 근데 그 레저베이션마저도 이제 백인들이 살겠다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을 내쫓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서쪽으로 보냈잖아요. 서쪽에 뭐 오늘날의 오클라호마 뭐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Trail of Tears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이것도 Westward Movement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거지. 계속 인구가 동쪽에서 점점 늘어나면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30년대, 40년대가 되면 미시시피 서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또 어마어마한 숫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특정한 종교 집단이 있었어. 그 종교의 이름은 여러분 몰몬이라고 해요. 몰몬. 몰몬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뭐 잘 모를 거야.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두 번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죠. 기독교 사상의 바탕을 두고 생겨나긴 했지만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에서는 이 종교를 그렇게 뭐 이렇게 인정하진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왜 우리 이단이라고 하죠. 그렇게 바라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나름대로 종교 집단도 강력하고 막 그렇게 심하게 뭐 반사회적이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야. 또 이쪽 종교는. 그래서 이 몰몬들이 이제 처음에는 오늘날에 이제 뉴욕 쪽에서 많이 이 그 종교 커뮤니티가 발달을 했었대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 이제 주류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좀 수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차별을 받고 또 박해를 받았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와, 퓨리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종교를 믿을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대거 서쪽으로 넘어가요. 40년대에. 그 서쪽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냐면 여러분 유타주의 수도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솔트레이크 시티를 건설한 게 바로 이 몰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건설한 솔트레이크 시티로부터 점점 이제 더 그 확장이 되면서 오늘날의 이제 유타주가 생긴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웨스트월드 무브먼트가 펼쳐지는 가운데 또 많은 미국계 백인들이 오늘날에 텍사스주 여러분들 어디냐면 텍사스주 요 지도에서 지금 보면 텍사스가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지금의 텍사스하고는 경계선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하지. 그래서 이제 웨스트월드 무브먼트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미국계 백인들이 꽤 들어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플랜테이션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슬레이브 포퓰레이션도 꽤 높고 그런 상태였었지. 그런데 이 지역은 당시까지는 미국이 아닙니다. 왜냐? 루이지애나 퍼체이스는 여기까지니까. 엄밀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엄밀히 여기까지잖아. 아, 예. 자, 판서문으로 가서, 예. 엄밀히 루이지애나 펄치스로 산 땅은 여기까지니까. 이 텍사스는 아니잖아. 그럼 텍사스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당시까지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이만큼이 다. 멕시코 땅이었는데, 문제는 멕시코라는 나라는 언제 생겼느냐? 멕시코라는 나라가 1820년에 생겼어. 그때 원래 이 지역을 통치하던 스페인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그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거야. 이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이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추구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켜. 그래서 멕시코가 그 중에 제일 먼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스페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멕시코가 됐는데, 그 아무래도 스페인 시절에 비하면은 이제 멕시코는 원주민들의 세력도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나라가 이제 막 생겨났고 뭐 질서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하고 약했겠지. 그 정권이 그렇게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잘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미국계 백인들이 새로 탄생한 멕시코 정권, 멕시코 정부에 되게 비판적이었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원래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 프로테스탄트 백인들의,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 거기에 일부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독립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Republic of Texas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원래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미국하고 합쳐지는 거야. 근데 당시 미국 정부에서 이 텍사스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왜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 텍사스를 받아줬다가 멕시코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주도가 독립을 선언을 해버린 거야. 제주도가 독립을 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하고 합쳐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본이 제주도를 합병을 해버리면 받아주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텍사스가 독립을 했지만 미국 정부는 안 받아줬고 또 멕시코 눈치를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텍사스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많이 사는데 슬레이브 파퓰레이션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텍사스가 슬레이브 스테이트로 합류를 하는 순간 이 나라 안에 섹셔널리즘,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에 관련된 컨플릭트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US History Big Picture. 오늘, 새로운 유닛 7, 새로운 피리어드 넘어왔습니다. 자, 유닛 7은 시작이 지금 1890년이죠. 그리고 끝은 1945년이에요. 자, 그런데 1890년은 그럼 어떤 해였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는 유닛 6가 이게 98년에서 끝났잖아요. 스페니쉬 아메리칸 워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1890년에 뭔가 법이 하나 통과된 게 있었어. 이게 그 Anti Trust Act라고 Sherman Act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별로 효력을 발휘를 못했는데 이 피리어드에 들어오게 되면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로 지금 시작점을 잡은 것 같고요. 자, 끝점은 어디야? 끝점은 45년.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지. 그지?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그 사이에 언제죠? 1914년에 일어나서 19년에 끝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39년에 일어나서 45년에 끝나.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시기에 미국은 지금 역사에서 어떤 단계를 밟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주제겠죠? 자, 근데 우리가 대외적인 건 알고 있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정말로 초강력, 슈퍼파워 네이션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 국내 사정,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미국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US 히스토리를 가르쳐보면 제일 비어있는 부분이 거기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 출발을 하려고 해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Progressive Era라고 부릅니다. Progress. 뭔가가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지, 그지? 좋은 의미인 것 같지, 그지? 자, 지난 시간에 The Gilded Age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국 정치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로지 동북부의 산업 자본가들의 이해만 대변을 하고 이게 정말 고쳐지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고쳐지는 시기가 바로 이 프로그레시브 에라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에라 때 뭐 각종 정치적인 문제들, 부패와 타락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서로 이제 트러스트, 모노폴리를 결성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노동자 서민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정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유지를 했었잖아. 그러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결국 이제 터져 나와서 리폼이 이루어진 시기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3명의 대통령 이름을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시오도어 루즈벨트. 자, 제가 당선된 연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1800년에 당선이 됐고요. 엄밀히 말하면 당선이 된 건 아니고 1800년에 그러니까 부통령이 된 건데 이 대통령이 죽어가지고 승계를 했고 그 뒤에 1804년에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이 시오도어 루즈벨트야.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중에 너 누구 아니? 그러면 에이브럼 링컨 알고요. 조지 워싱턴 알고요. 그리고 보통 한 3번째로 등장하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 대공황 시기에 뉴딜을 부르짖었던 그 사람은 프레드릭 델라노 루즈벨트 프레드릭이 아니고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FDR이라고 줄여서 쓰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시오도어 루즈벨트야. 그래서 뭐 친척 관계라고 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래서 이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때 본격적으로 이런 그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가 펼쳐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의 칼을 대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태프트는 한 번밖에 못 뽑혔네.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었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가 없었던 건 아닌데 좀 부족했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 왜냐? 이때 가스라 태프트 조약이라고 찾아볼 사람은 찾아봐. 그 태프트가 이 태프트야. 자, 그리고 이제 1812년에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제가 19세기 후반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 딱 한 명 있었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름 개혁을 추구를 했으나 미처 뜻을 다 펴보지 못했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최초로 집권한 민주당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개혁의 뜻을 활짝 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한 20년 정도가 아주 어떤 그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물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자,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러분들 그 곰인형 있죠? 곰인형 테디베어 있지, 테디베어. 그 테디베어를 이름을 생기게 한 사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막 훌륭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되게 인기 있는 호감형 대통령이야. 여러분들 마운트 러시모어에 가면은 미국 대통령 4명 이렇게 얼굴 크게 조각돼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 제퍼슨, 그리고 링컨 그 다음에 이 사람이야.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나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막 되게 great person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아주 좀 이렇게 화끈한 어떤 호감형의 인물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화끈했냐 하면 이 사람이 그 테디베어 얘기는 뭐냐면 사냥을 나갔는데 저 새끼곰을 살려줘 돌려보냈다. 그런 미담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아기 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애칭을 테디로 붙였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별명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별명 중에 트러스트 버스터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트러스트를 부셔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근데 트러스트는 뭐야? 기업들이 독점을 하느라고 만든 그 대기업들, 문어발식의 왜 독점 재벌 기업들을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한다 그랬잖아,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깨부시는 일을 연방 차원에서 거의 뭐 이름만 있었던 셔먼 액트를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해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가리켜서 이 사람의 어떤 개혁을 가리켜서 스퀘어 딜이라고 불러요. 스퀘어 딜. 뉴딜은 들어봤지. 뉴딜은 새로운 처방이잖아. 스퀘어 딜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원만하게 둥글둥글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아닌 건 아니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딱딱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스퀘어 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퀘어 딜 덕분에 이제 정말로 이제 많은 원성을 샀던 이런 그 독점 재벌 기업들이 해체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연방 차원의 법안을 통해서 많은 기존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독점의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부패와 타락의 문제라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려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대표적으로 전부 다 1906년에 다 몰려 있네. 헵번 액트라고 했어. 헵번 액트. 헵번 액트는 뭐냐 하면 자, 19세기 말에 미국 경제를 주도했었던 산업 분야가 뭐라 그랬어요? 레일로드야, 레일로드. 이 레일로드 인더스트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끌고 간 것도 사실이지만 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레일로드 인더스트리는 얘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이걸 제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한 주 안에 산업체가 기업체가 다 있으면 그 주의 법으로 다스리면 되잖아. 근데 철도는 여러 주들을 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방법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연방법으로 이 철도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다스릴 수 있게 한 그런 법이 헵번 액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관행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철도회사들이 유력한 정치인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대재벌 기업들 이런 데는 무료 쿠폰을 팍팍 뿌려. 그리고 이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싼 값을 받아. 특히 화물 유통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거 부당하다라고 막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고 막 소송을 걸고 이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무료 쿠폰 뿌려놨던 정치권 인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입막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일조했던 것이 헵번 액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at Inspection Act랑 Pure Food and Drug Act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건데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meat, 고기 말하는 거예요. 고기.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사람이 Theodore Roosevelt입니다. 뒤에 백악관 보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똥통이야, 똥통. 똥오줌이 이제 막 쌓여있는 똥통인데 거기에 meat scanda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소 머리 막 이런 거 보이죠? 자, 안녕하세요. US History Big Picture. 오늘 이제 우리 유닛 8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1945년 이후의 상황을 다룹니다. 자, 45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1980까지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은 21세기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20세기는 정말 우리랑은 가까운 어떤 contemporary era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이제 그 시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 시기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초강대국으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완전히 어떤 입지를 굳히게 됐고 그런데 그 시기에는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지, 여태까지는. 여태까지는 미국이 한 축을 형성을 했다면 다른 한 축에 뭐가 있어요?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라고 하는 소련이라고 흔히 줄여서 말하는 그 한 축이 또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Cold War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콜드 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콜드 워는 이게, 그럼 언제 이런 그 구도가 형성이 된 것인가?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만들어진 정부가 뭐가 있었어? 하나밖에 없었잖아. 소비에트 러시아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에는 막 나치 독일하고 손을 잡고 폴란드를 갈라먹기도 했지만 결국 히틀러한테 이제 거하게 배신을 당하잖아. 배신을 당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막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데서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거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유럽의 동부야. 유럽의 동부인데 여기 제일 이제 오른쪽 끝이 소비에트 러시아야. 제일 뭐랄까 빨간색이라기엔 약간 갈색 같은 그런 부분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소비에트 러시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이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군대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지역을 나치로부터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은 뭐 영국, 미국이 들어가면서 이제 해방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이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들어가서 해방을 시킨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지역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이제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소련의 입김이 작용을 한 거지. 자, 여러분들 소련이라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소련, 우리 때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여러분들은 소련 시대 이후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소비에트, 유니언, 연방,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러시아죠. 근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 시대였었던, 그 시대의 이름이지. 그래서 그 소련이 USSR이라고 제가 썼죠. 들어가면서 이 지역을 해방을 시키고 나치로부터 여기다가 공산 정권을 세운 거야. 소비에트 러시아의 스탈린의 입맛에 맞는 공산주의자들을 이 지역의 책임자로 앉혀버린 거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더라인이 이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원래의 그 1938년에 소비에트 러시아의 국경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요거. 그지? 근데 점점 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 초록색 선이 있어요. 초록색. 이렇게. 요 지금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뭐냐 하면 아예 우리가 지금 소비에트 러시아가 아니라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유니언을 만들어서 거기다 합병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발트해의 3국과 벨라루스, 유크레이니안, 여기는 뭐였니?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91년 정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소련의 일부였었어요. 한 나라였었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서쪽 지역에는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등등등과 저머니의 절반, 소비에트 존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2차 대전 이후에 몇 년간 진행이 됐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반대편에 특히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졌어. 근데 처칠이 전쟁 이후에 한동안은 권력을 잃어버려요. 왜냐, 처칠은 전쟁 시에는 너무나 필요하고 유능한 그런 리더야.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 평화 시기에는 이제 처칠 같이 막 그 워라이크한 그런 막 강한 보스보다는 좀 다른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처칠이 이제 수상자리에서 내려와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막 강연하고 이럴 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이언 커튼. 저 스탈린이 소련의 지도자죠. 스탈린이 지금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 그게 결국은 여기서 지금 붉은색 계열로 표시된 Satellite Nations가 된 거죠. 실제로 철의 장막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방 세계가 이제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텐션이 시작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미리 정리를 해봤어요. 45년부터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미국의 대통령의 리스트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쫙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한번 내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콜드워 시기의 미국 쪽의 리더와 서방 세계 전체의 리더죠. 그 다음에 이제 콜드워 시기의 소비에트 유니언의 이 그 리더는 기본적으로 언제 누가 이 한 축을 리드를 했는지를 딱 알아놓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이야 4년마다 한 번씩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기준으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44년, 48년 거의 트루먼이고, 그 다음에 이제 52년, 56년은 아이젠하워. 이 사람 2차 대전의 영웅이죠. 노른망디 상륙작전 지휘했던 연합군의 사령관. 그 다음에 60년대 들어와서 존 F 케네디가 뽑혔는데 63년에 암살당하고 부통령 LBJ가 승계했고 64년에 LBJ가 다시 물려받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선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8년에 닉슨,
72년에 닉슨이 죽은 건 아닌데 포드로 넘어가. 왜냐? 이 사람이 자기의 재선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을 저질러서 쫓겨날 뻔했어. 탄핵을 당할 뻔해가지고 탄핵당하기 직전에 사직하고 물러났어. 그래서 부통령인 포드가 승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 바뀌어. 카터, 지미 카터. 그 다음에 또 정권 바뀌어. 그래서 80년대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그 다음에 이제 88년에 그 부시 대통령 중에 이제 아버지 부시 있죠. 아버지 부시가 88년 당선. 요렇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요렇게 쭉 바뀌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그쪽은 무슨 뭐 데모크라틱 일렉션 같은 게 없잖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다행히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 이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어느 시기인지만 파악하면 돼. 자, 우선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스탈린. 스탈린이 언제까지냐 하면 여러분 스탈린이 사망한 연도가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 끝난 연도랑 같아요. 한국전쟁이 스탈린의 의지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라서 스탈린이 사망함과 동시에 전쟁이 끝나. 그게 언제냐? 53년이야. 그러니까 대략 이만큼은 스탈린이라고 볼 수가 있어. 빨간색이니까 딱 좋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소비에트 유니언을 지도했던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굉장히 낯이 설 것 같기는 한데 대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루슈체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크루슈초프. 그 다음에 크루슈초프의 뒤를 이어서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이때는 누구냐? 이때는 브레즈네프, 무슨 네프, 초프, 네프 뭐 이렇죠.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누구냐? 고르바체프. 자, 이렇게 네 명이네. 스탈린, 크루슈초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체프. 이렇게 이제 네 명이 구소련 시대의 지도자였어. 그래서 각 시기마다 지금 콜드워 시기에 그 수많은 갈등들 있잖아요. 그 메이저 이슈스들 이런 걸 나올 때마다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미리 한번 쓱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자, 텐션 비긴스에 이어서 텐션 마운트의 상황입니다. 1948년에 베를린이 어느 나라 수도죠? 베를린은 저머니의 수도죠. 이 베를린을 블락케이드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지금 전범 국가잖아.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소련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서 거길 점령을 해요. 점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냥 미국 하나로 통일이 되고 이쪽에 이제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구나. 웨스트 저머니는 이제 미국 점령. 그다음에 이스트 저머니는 소련이 점령.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이 둘이 분단이 되잖아.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를린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스트 저머니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이 수도니까 수도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베를린도 반으로 쪼갰던 거야. 그래서 웨스트 베를린과 이스트 베를린이 나뉘어져 있었어. 근데 지금 이스트 베를린, 그러니까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이 이스트 베를린 지역에서